자, 다음 156페이지인데요. 자, 동별대표제 선거관리, 즉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출제빈도 아주 높아요, 우리 심에서. 자, 누가 구성할 거냐? 이것도 주어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입주자 등은 동별대표제나 입주자 대표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는 거다? 입주자 등, 즉 투표권을 갖고 있는 입주자 등이 구성의 의무자가 되는 거지 입주자 대표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구성한다? 입주자 등이 구성해야 돼요. 자, 어떻게 구성할 거냐? 구성원 수만 그러니까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뭐 결격 사유 등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정리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자, 뒷번에 보니까 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나왔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에 군에 따른 의원을 구성한다. 자, 입자 등 중에서 구성한다는 얘기는 뭐냐? 사용자도 선거관리인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 뭐냐? 사용자도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동별대표제 피선거권은 인정이 안 된다 했죠. 근데 선거관리위원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군에 따른 의원은 뭐냐? 자, 단지 규모에 따라 구성원수가 달라진다. 이건 주관식에 아주 특화된 문제입니다. 주관식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자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그럼 최대 인원 수는 같죠. 내 최수가 5명과 3명을 나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뭐 객관서 이걸 바꾸는 문제보다 가로치고 숫자 수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 디테일은 건 나중에 안 가시는 거고 사용자도 선거관리위원은 될 수가 있다만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최소한 이 정도 기억해야 돼요. 선거관리위는 입주자 등이 구성한다만 이해하세요. 구성한다. 넘어갑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총 이제 구성이 다 된 상태야. 구성이 됐고 지금부터 이제 구성이니까 의사결정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은 이제 의결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야. 그때 이 첫 번째가 우리 시험에서 작년도 정답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의결 정수입니다. 일단 구성원 얼마 찬성, 과반수지 얼마 출석했는지 출석 의원수는 따지는 게 아니야. 무조건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올해 실무에서 입대의 구성원 3분의 3 찬성으로 의결한다서 던져서 X가 됐습니다. 물론 입대에서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 결정사항이 딱 하나 있긴 있어. 계약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체의 수계약 결정은 3분입니다. 하지만 의결 정수는 원칙적으로 과반수 찬성이지 3분의 2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요. 자, A단지 관리규약에 보니까 선거구가 자 8개로 지정됐어요. 8개. 동대표는 1선거구당 한 명 선출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구성원 수가 몇 명이 된다. 구성원 수가 8명이죠. 8명이야. 그럼 8명의 과반수니까 5명 찬성으로 의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반수니까. 자, 그럼 현재 자 5명이 이때의 회의에 자 출석을 해서 5명. 자, 의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몇 명 찬성하면? 과반수 5명의 과반수 3명이라 5명 전원 찬성이 나와야 돼. 이게 전체 구성은 과반수니까 5명 출석했잖아요. 5명 전원이 찬성하면 과반수가 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했으면 의결 못하는 거야. 한 명 반대면 4명이지. 4명은 구성원 수가 안 되는 겁니다. 과반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4명 출석이면 절대 의결 불가지. 이건 전원 찬성에도 과반수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출석했는지 따진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전체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만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서 공채 시험 볼 때 이 내용을 물어봐. 사례로. 우리는 시험용으로 배우지만 나중에 공채 우리가 시험 볼 때 회사에서 볼 때는 실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합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들은 소장 보낼 때 시험 보고 보내. 우리 갈래 때는 시험 보내고 6점 이상 맞아 소장 보내고 6점 비하 맞으면 소장 안 보내요. 이런 문제가 이제 사례 문제니까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의인 규정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의결사항이 나왔어. 의결사항. 그럼 지금부터 이 제시한 모든 의결사항은 입대의 구성은 얼마 찬성이다. 과반수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아서 총 18가지 의결하는 거야. 의견인데 이 자체도 우리 심의 당구 문제입니다. 의결상으로 옳지 않은 것, 여기서 단을 틀어 쓰는 거. 근데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해도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 때 우리가 설명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설명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총 18가지. 여기서 뭐 키워드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입주자 대표는 관리가 개정안의 제안을 의결한다 했죠. 의결로 제안한다 했잖아. 그 의결상은 개정안이다, 제정안이다. 개정안, 제정은 의결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내용도가 다 연관되는 겁니다. 나중에 모든 게 정답이라 정답이 된 점이 딱 정해 있어. 그만 키워드 잡고 우리가 정답을 찾는 겁니다. 쭉 넘어와서 보니까 자, 공용분의 보수규칙 및 계량이다. 공용분의 행여가 또는 신고행위 제한이다. 자, 공용분의 담보책임 종료하기는 의견이다. 자, 무슨 분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는 거야. 공부 이걸 전유 바꿔서 이걸 X 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공동주택 관리 심의란 것은 무슨 부분의 관리 심의더라. 공용분 그 개념만 있어도 정답 맞추는 겁니다. 나와봤자 이 공용분을 전유 바꿔서 취재를 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쉽게 키워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가지를 구성원 얼마 찬스로 의결한다. 과반수 찬스로 의결하는 거야. 근데 이 의결상 묻는 이유가 뭐냐? 의결하는 데까지는 입대의 업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의결이 끝나면 이 내용을 소장님이 집행을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관리처가 다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소장님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 몰란다. 알아기 때문에 우리 심의서 취재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면서 자, 사용자인 동대표의 의결 제한 나중에 할 것이고요. 자, 회의 수집 의결하려면 우리가 회의 수집하잖아. 회의 수집도 마음대로 하라 법령에 따라 수집하는 겁니다. 자, 입주자 대표 회의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의 금명으로 수집한다. 그럼 수집권은 회장이 수집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을 때 자기 맘대로 수집하느라 관리규약으로 저는 절차에 따라 회장이 명으로 수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단지 관리규약을 떠듭니까? 소집일 며칠 전에 소집 공고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에 따라 공고되고 회장이 수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 때는 회장은 해당부터 14일 내 입대일을 수집하며 자 원칙은 규약에 따라 회장이 수집하는 겁니다. 이건 정기일을 하는 겁니다. 다만 임시에도 있다. 그때 이 기업 니인 들세대할 때는 회장은 무조건 그때 14일 내에 그러니까 수집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경우 14일 수집할 거냐 이 내용을 나중에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수집을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의사결정한다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요. 자, 그럼 회의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또 회력의 작성과 보관을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현행법과 달라요. 지금 개정돼서 12월 달부터는 이 내용이 적용돼. 현행법과 달라. 근데 12월 달부터 이 내용이 적용돼. 우리는 내년도 시험 보는 거죠. 우리 시험 출제기준은 시험일 당일날 적용되는 법률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험의 기준을 우리가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설명하는 건 정확히 안 돼.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날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12월 달부터 적용되는 상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물론 기억은 그대로 있는 거고 입주자 대표인은 그 회를 개최한 때는 회록을 작성하여 그럼 입대해서 회록을 작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작성하여 관리 측에 보관하게 하야며 그럼 보관은 누가 하는 거다? 관리 측. 그럼 회록은요 작성 주체와 보관처가 같다 다르다.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등장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인은 그 회를 개최한 때는 회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X. 그럼 작성과 보관을 이때에서 한다니까 X가 되지. 자,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 회의 회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됐죠? 관리자는 보관만 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뒷벌이 올해 12월 달부터 적용되는 거야. 12월 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 방법, 절차 등에 따라 회록을 입주자에게 공개하야며 공개한다는 것은 공개한다는 뜻이 무조건 공개하라는 뜻이야. 다음 이제 관리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공개하고 그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절차 등에 따라 의무적 공개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가 있다. 그러면 300세대 미만은 공개도 되고 공개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규약에 따라 따라가는 겁니다. 바뀐 게 뭐냐? 올해 12월 전까지 지금 현행 상황에서는 무조건 세대수 관계없이 열람이나 자기 명목서에 무조건 응해줘야 돼. 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12월 달부터는 300세 이상과 미만이 공개가 의무적 사항이냐 임시사항으로 이렇게 구분된다는 얘기지. 그럼 앞으로 이 집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편돼서 나올 겁니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식의 관리 주체는 관리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일단 공개할 수가 있다. 형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 신설된 상이고 회의록은 어차피 여름이 공개하기 때문에 우리 키워드에서 300을 쓰는 우리가 주관식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관계를 구분해서 우리가 OX 포인트 맞춰가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모든 대한민국 주택단지가 12월 달 가면 관리가 개정해야 돼. 공개 범위 등을 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규약에 따라 공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규약 개정해야 한다, 안 한다? 근데 아직 관리계약은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관리계약 안 하지 300세대 이상과 미만 이런 내용 없어요. 여기 이거 12월 달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 관리계약 준칙이 개정돼서 아마 단지별로 통보될 거야. 관리계약 개정하라고. 12월 달에 지금 적용된 법이 아니라니까요. 12월 달 정리가 아마 12월 달에 대한민국 모든 주택단지 이 내용을 갖고 관리계약 개정하러 가야 돼. 너무합니다. 다만 이제 회록은 작성과 보관치가 이원화돼 있다만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의사결정기관 입주자협회에 관한 사항이 되고 다음은 집행기구입니다. 집행서 관리주체 2대 3맥이죠. 입대고 관리체는 무조건 3문제에서 4문제 각각 출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니까요. 자, 관리체란 누구냐? 공주법상 법적 정의가 있습니다. 자,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다음의 자는 뭐냐? 관리 방식에 따라 관리체가 달라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치관리局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장이 관리체로서 관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관리실은 입주자 대표서 선임한 소장님이 관리체가 되지 입대위가 관리체가 아닌 겁니다. 틀려 법적 성격이 입주자 대표는 의사 결정기구가 되는 거고 관리체는 집행기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그럼 입주할 때부터 관리업무 인계직관 사업체가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택관리업체다. 그럼 위탁관리 방식된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위탁관리시는 주택관리업체가 소장을 선임해야 돼.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은 자치관리시는 입주자 대표서 선임한 소장님이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관리체. 근데 위탁관리시는 주택관리업체가 선임한 소장님이 관리체가 아니라 주택관리업체가 직접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주택관리업체가 선임한 소장님은 어떤 지위가 있느냐? 주택업체의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관리체 주택업자 대리에서 관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단지 청소 경비 소독 용역 줄 때는 이땐 관리체의 명의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청소 경비 용역 주잖아요. 근데 관리체의 명의로 계약서를 써야 돼. 그러면 자치관리체는 누구의 명의로 계약서 써야 돼? 소장 명의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탁관리체는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계약서를 써야 될까요? 소장의 명의로 계약서 쓸까? 주택업자 명의로 계약서 써야 되는 거지. 소장 명의로 썼다면 500만 원 약 과태료입니다. 위탁관리체는 소장님이 관리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다만 소장님 대리인이지. 그럼 소장님 명의로 계약서 쓸 때는 위탁관리체는 반드시 의임장 받아놔야 됩니다. 의임장 받아야 돼. 받고 그 계약서에다가 어떤 주택업자를 대리하는 관리사무장 누구라고 이름 써야만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관리 방식에 따라 소장님이 관리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체가 아닌 경우도 있어. 있다고 치면요. 관리업무 인계 전에 사업주체도 소장을 선임해야 돼. 소장. 선임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체가 선임한 소장님도 관리체가 아닌 겁니다. 아니고 누가 관리체가 된다? 사업주체. 그럼 사업체가 선임한 소장님은 사업체를 대리해서 관리해준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대리하도 이제는 관리체 업무를 알아야 돼. 알고 대리인으로서 업무 수행하는 거야. 그래서 관리체 업무가 다 중요한 겁니다.
자,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업자는 나중에 정할 거야. 그럼 지금 또 이 사람들이 분양 공동식을 어떻게 관리할 거니 그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름이 관리한자가 되는 거니까요. 자, 관리체의 의무는 넘어가고요. 여기서 자 2번 보겠습니다. 관리체의 수행 업무란 게 나왔어. 자, 관리체는 파업 의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총 10가지 수행 업무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체도 관리체의 수행 업무로 옳지 않는 걸 물어봐. 왜? 가장 기본적인 업무니까. 근데 여기 후단이 있어요. 이 경우 관리 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관리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사용권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무슨 부분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권이 인정이 되지만 전유부는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관리체가 공용부를 사용한다는 뜻은 결국은 이 10가지 업무는 다 공용분의 업무에 해당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분의 업무더라? 공부. 그래서 첫 번째 공동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가 관리체 수용부야. 공용부분, 전유부.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전유 바꿔서 또 취재해버린 거야. 그래서 항상 관리심의란 것은 공동식의 무슨 부분의 관리심의다. 공용부분, 전유민하면 거의 90%가 X가 되는 겁니다. 자, 공동주택단지의 경비, 청소, 수도, 쓰레기 수무도 관리체 수용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단지는 경비, 청소, 수도를 용역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 사업자는 경쟁 입찰로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선정. 근데 경쟁 입찰의 선정은 입대이사 할까요? 관리체가 해야 될까? 누가 해야 돼요? 회장님.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시네. 경비, 청소, 수도 누가 뭐라 했어? 그렇지. 자, 우리 단지 용역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 결정은 이때가 하는 겁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은 관리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야. 누구의 업무로 분류됐으니까. 관리체. 그런 개념과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아니, 경비, 청소, 수도, 쓰레기 수거는 누구라겠어? 누구의 업무를 했어? 관리체 업무잖아. 그러면 우리 단지 용역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결정은 이때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업자 선정은 관리체가 직접 해서 계약의 당사자도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업무로 분류됐으니까? 관리체 업무로 분류됐으니까 그런 업무 분장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에 따라 과태료 부과받고 안 받고 하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거 전체 업무는 이제 나중에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법령 준수의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강행 규정이에요. 자,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 관리하며 이걸 합쳐 공동주택관리법령이야. 그럼 관리체는 마음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관리하랍니다. 무슨 법령에 따라? 공주법령에 따라 관리돼. 공주법령을 위반해서 관리하면 연태 500만 원 이하 같은가 적용된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관리심의 가장 기본법은 무슨 법이다? 공주법령이 기본법이야. 그 때문에 관계법규와 관리심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공주법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소장님은 관리체로서 공주법령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뭐 구석구석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주법령에다 관련 사항 심도 하나하나 다 배워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문서관리 업무입니다. 자, 앞에서 회의록은 작성은 이때 가고 보관만 가르쳐한다 했죠. 자, 지금 더 회계서류의 작성과 보관 보겠습니다. 얘도 개정됐어. 그래서 12월 달부터 달라집니다. 근데 달라진 내용 공부할 거예요. 우리 지금 소장 나갈 거 아닌 거니까 우리 시험 치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다음에 구분했다는 기간 동안, 이게 이제 보존 기간입니다. 기간 동안 해당 장부는 회계장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장부 및 증빙서를 보관해야 한다. 자, 그럼 어떤 기간 동안 보관할 거냐? 첫 번째,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회계장부죠. 작성과 그 증빙서로. 근데 회계장부는 월별 작성해야 돼요. 매월 부가 증가하니까. 만약에 이 회계장부를 여러분이 월별로 작성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한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이야. 그래서 회계장부 작성 못해도 징역도 갈 수 있어요. 그만큼 회계장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관도 해야 되는 거죠. 회계도 종류부터 몇 년 보관이다. 5년간 회계장부 보관시켜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5년간 보관하지 않잖아요. 그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기존 얘밖에 없어서 내 12월 달부터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12월 달부터 하나가 더 추가돼요. 뭐가 추가되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주택 관리업체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도 자 계약 지급부터 5년간 보관이 돼. 근데 이건 12월 달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름 난서 주택자 선정했죠. 자 사업증서 입찰 서류하고 수계약 서류를 무조건 5년간 보관해야 돼. 그래서 얘는 이 앞에 있는 이 5년간은 수없이 3년간으로 바꿔서 정답이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 5년이면 다 중수자가 되는 겁니다. 아마 객관식 등장하고 주관식 등할 가능성이 큰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하시고 넘어와서 자 개략적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 예산도 행정부서 예산 편성하죠. 자 국회에 제출하죠. 자 국회에서 승인 받은 해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부 예산 집행하죠. 자 공동주택도 관리비 예산 등은 자 관리처가 마음대로 집행하라 입대의 의결로서 승인받고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왜 그럽니까? 전년도가 있고 당연도인데 회계연도 시간에 회계연도를 배우셨죠? 1 회계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라고 윤재혁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회계연도는 기초부터 기말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없어요. 기초부터 기말까지야.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특이한 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회계 특성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회계 처리 침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 그 회계 처리 침은 국장이 고시하는 겁니다. 고시된 내용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공동주택의 1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다 통합을 시켜버렸어.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내년도는 2023년도죠. 자, 2023도 1월 1일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3도 관리비 등의 사학기미 예산은 2023도 승인받는 게 아니에요. 미리 받아야 돼. 그래서 그때는 언제냐? 사학기미 예산안을 관리처가 수립하는 겁니다. 쓰면서 회견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때에 지출해야 돼. 그래서 의결을 승인받고 2023도 집행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연도 사학기미 예산은 회견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제출해요 승인받는다. 1개월 중시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승인받고 그에 따라 부가징수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안에 따라. 자 그러면 예산상에 있으면 결산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겠죠. 결산 절차입니다. 자 그럼 당연도 만약에 2022년도 12월 30일로 종기가 됐어요. 결산서 재무제표 작성해야 됩니다. 재무제표 작성해야 돼요. 작성해서 자 그러면 회견도 종료 2개월 이내 종료 후 2개월 이내 자 입대기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돼. 그럼 2020년도 10월 30일 끝났죠. 그러면 2023도 2월 말일까지 2020년도 사업수립 및 개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예산하고 사업 시조 절차가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절차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법조문을 갖고 체크하는 겁니다. 법조문을 가지고. 자 5번에 보니까 자 기억에 관리비 등의 사학기미 예산이 나왔습니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다음 회견대 관한 관리비 등의 사학기미 예산안을 매 회견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에게 지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다음 연도 거죠. 회견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그럼 내년도 2023도 사학기미 예산은 2020년도 11월 말일까지 승인받아야 돼요. 지금 소장님들께서 예산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됐어 안 됐어? 됐죠. 그걸 반영해서 인건비 비중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반영고 그에 따라 부과해서 우리가 급여 받는 거예요. 몇 개월 전이다? 1개월 전이에요. 이제 결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결산 절차입니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회견도마다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적어요. 그래서 결산서는 재무제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작성하여 회견도 종료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에게 제출한다. 총료가 됐죠? 몇 개월이네? 2개월. 그럼 2월 말일까지 결산 입대해서 승인받고 이익금 첨등을 하는 겁니다. 몇 개월이다? 2개월. 그래서 사학기미 예산 시작하니까 1로 가는 거야. 사업적인 결산 끝나니까 2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1과 2, 그걸 숫자를 바꿔서 X치거나 1과 2를 쓰는 문제가 주관식의 당구 문제잖아요. 회계 시작과 회계 끝나는 건 다 여러분이 책임을 짓는 거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입대 의결한 절차는 있지만 모든 책임은 여러분한테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는 거니까. 소장님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한다 모른다. 알고 예산 편성하고 다 사업시적을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다? 소장님이. 위탁하신 소장님이 주택업자를 대내서 다 이 업무 수행하는 겁니다. 자, 6번에 보니까 자, 관리비 등의 집행한 사업자 선정. 얘가 해마다 나오는 문제죠. 뭐 실무적인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자, 사업자 선정규칙이 나온답니다. 자,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비, 사용료 등 장소는 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하자 보수 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서 발생한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액을 앞으로 관리비 등에 하는 겁니다. 자,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그럼 사업자 선정할 땐 관리처가 선정하는 사항도 있고 입대가 선정하는 사항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야. 다만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전자 이체 방식으로 선정한 거야. 무슨 방식이다? 전자 이체 방식이야. 그러면 현행은 그 밖에 이차례 방법 등 대통령 로전 방식을 따는 거야. 그럼 대통령의 제한 방식은 국정에 고시한 경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 경제 입찰 안에 전자 이체 방식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업자 선정할 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자, 다음에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 근데 선정하고 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는 뜻이죠. 그럼 선정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뜻이야. 이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보니까 A번 관리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 다음 사항이다. 그럼 A번에 있는 1번과 2번은 선정과 집행을 다 누가 하겠다. 관리처가 선정 집행하고 계약의 당사자도 관리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청소 경비 수독 누구 업무를 했어? 관리처가 선정하고 집행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관리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계약 당사자 아닌 겁니다. 두 번째 B번에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 다음 사항. 그럼 B번에는 1번과 2번은 선정과 집행을 다 이때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에서 다 해야 돼요. 관리처 관여 못합니다. 자, C번에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처가 집행한 다음 사항. 그러면 C번에 있는 건 1번과 2번은 선정은 입대하고 집행은 관리처로 이완화돼 있죠. 돼 있잖아. 그래서 선정만 이렇게 세 가지 나누죠. 그러니까 섞어놓고 관리처가 선정 집행 사항을 다 찾아라. 입대가 선정 집행을 다 찾아라. 또 입대가 선정으로 관리처가 집행한 사항을 찾는 문제가 해마다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는 정인데 지금 설명 안 할 거예요. 이게 전체 회계 개념까지 다 알아야 이걸 풀어갈 수 있는 거니까. 왜? 자, 입대에 있어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하는 게 대표적인 게 하자 부수을 상하여 보수한 공은 입대가 선정 집행하는 거야. 관리처가 관여 못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자 보수은 입주자 대피 명의로 예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오직 입대가 선정 집행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전체 내용을 알아야만 이 내용을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 시는 관리처가 선정 집행하는 사항이 있고 입주자 대표서 선정 집행하는 사항이 있고 입대가 선정으로 관리처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구분됐다만 이해하세요. 세 번째 절차는 나중에 설명해 줄 거니까요. 네, 무조건 나와요. 자, 계약서 공개 넘어가고요. 8번입니다. 자, 관리 등의 내역 공개다. 자, 회계 올릴 시간에 첫째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오늘날 회계의 목적은 무엇이다? 오늘날 회계의 목적은 무엇이다? 그 정보 공개 맞죠? 자, 유용한 정보를 정보 용적에 제공하는 게 오늘날 회계의 목적입니다.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잖아. 그럼 유용한 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정보 용적에 제공하는 게 오늘날 회계의 목적이야. 오케이? 자, 그럼 공동식도 정보 용적에 회계 정보를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관리비 등 내역을 공개해줘야 되는 겁니다. 입자 등이 정보 이용자야. 오케이? 그래서 관리비 내역을 우리가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관리체는 다음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전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증 내 공개한다. 그래서 관리비, 상료 등 장충과 그 적립 금액을 공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공개해야 돼요. 근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단지도 많지. 그래서 가르고 예를 인지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이라는 것은 다음이나 네이버를 의미하는 겁니다. 포털을 통하여 관리처가 운영 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라는 것은 인터넷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입니다. 그럼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을 때는 인터넷 포털을 통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도 가능하고 그마저도 없을 땐 공동식의 관리사무소 앞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이 게시판은 법적으로 꼭 설치가 돼 있어야 돼. 선택해서 공개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별출입구에도 자 게시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도 공개해야 돼. 별도로 국장이 구축하는 공동주택 관리증 때도 공개돼. 이걸 우리가 심선 K아파트라고 하지. 근데 K아파트 물론 큰일 납니다. 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야. www.kaapart.com 이건 홈페이지 주소가 되고 우리는 정확히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 편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개되는데 공개할 때는 보니까 여기서 항목별 산출액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는 제한다. 그럼 항목별 산출액은 공개하라는 얘기야. 즉 우리 단지 인건비가 얼마 나왔다. 우리 단지 총 청소비가 얼마다. 경비비가 얼마다. 전기상이 얼마인지 항목별은 공개하지만 세대별 부과는 공개 못합니다. 그래서 202동 304의 월 관리비가 얼마인지 공개할 수 있다. 그건 기본권 침해사항이니까. 나중에 문제는 뭐냐. 공개할 땐 항목별 산출을 공개할 거냐 세대별 부과액을 공개할지 걔를 묻는 거야. 그래서 세대별 부과액은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항목별 산출 계정을 공개하는 겁니다. 몇 가지 항목 공개합니까? 저는 그 단지 30 몇 가지만 있겠지. 총 전체 공개할 수 있는 게 48가지 항목을 공개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48가지 계정 다 배울 겁니다. 계정 배울 거예요. 항목별로 공개했는데 몇 가지 항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관리처가 공개해야 되잖아요. 총 48가지 항목이 있는 겁니다. 넘어가요? 그럼 언제까지 공개하겠냐? 대통령이 떠들으니까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를 합니다. 그럼 5월달 가면 5월 말일날 공개라. 5월달이 끝나고 6월에 정산을 보고 부가증사지. 그러니까 5월달 관리비 등액은 6월 말일까지 공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6월 말까지 공개하지 않잖아. 그럼 연태 500만 이하 값대가 정되는 강령규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에 따라 정보용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뜻이에요. 너무합니다. 그럼 공개하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우리 단지 관리가 비싼지 싼지 한번 비교해보라고 공개해 주는 거야. 결코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 입건기 함까지 다 공개되거든. 공개돼. 응? 조금 주는 건 뭐라고 안 해. 자기 단지. 근데 많이 줄 때는 저거 보고 깎자고 그래. 인건비 공개해야 돼요. 관리사무소 총 인건비 공개해야 됩니다. 개인별은 그건 개인이 사생활하는 사람이고 공개 못하고 우리 단지 총 인건비가 얼마인지 공개하면 비슷한 규모의 단지하고 비교한단 말이야. 이때가 공개해서 우리 단지 조금 주는 거 뭐라고 안 해. 근데 더 많이 주면 생각 많이 해보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회장님. 더 많이 줘요. 많이 주고 일 더 많이 시키라고. 제일 많이 준다고요? 응. 그래요? 계속 중임하세요. 개인별 아까 그랬잖아요. 항목비 산출액은 세대별 부과내고 근데 개인별 공개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소장급여 개인별 공개 못해요. 그건 개인권 침해상이니까. 자 넘어와서 이제 9번에 보니까 관리처에 대한 회감사 등 얘도 무조건 출제가 돼요. 무조건 출제됩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공주법은 감사라는 사람이 있고 감사인이 있습니다. 자 감사는 입대의 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고 감사는 외부 회감사는 외부 감사인이야. 지금 또 감사의 회감사를 보는 겁니다. 감사인. 자, 이 회감사는 무조건 출제하는데 일단 300세대 이상과 미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다음. 자,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전부에 따라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는다. 그럼 여름 단지가 300세대 이상이죠. 그럼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 매년 몇 회 이상? 1회. 여기서는 1회가 객관식과 주관식에 다 나왔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줘야 돼요. 다만 자 회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이상의 서면등을 받는 등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그럼 300세대 이상에서 감사의 회감사를 받지 않은 것은 입주자 등의 서면등이 있어야 돼. 이때 동일은 과반수다 3분이다. 3분 이걸 과반수로 틀어버린 거야. 여기면 공정법상 이 동의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과반수와 3분의 밖에 없습니다. 근데 3분은 또 몇 개 안 돼. 하고 대부분 과반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과반수와 3분의 바꾼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근데 어느 파트에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다행인 게 3분에는 몇 개 안 돼. 나중에 3분만 별도 정하고 나머지는 과반수로 보내면 쉽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서 이제 300세대면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하시고. 자,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회감사입니다. 자,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다음에 어느 한 해 해당 경우에 자, 감사의 회감사를 받는다. 그러면 300세대면 정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해당할 때만 감사의 회감사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사요 유관기호 받는 겁니다. 얼마 이상이? 10분의 1. 자, 두 번째, 입주자 대표서 의결하여 유관경에 한해서만 외관사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요건이 없을 때는 300세대는 감사의 회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는 300세대는 어떤 요건이 있을 때만 감사의 회감사를 받는지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겁니다. 넘어가요. 근데 은행도 지금 개정돼 있어. 근데 다행인 게 그 개정 법률이 2024년도 적용돼. 이게 2023년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근데 괜히 뉴스 같은 거 보고 나서 그거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뭐 뉴스 보고서 막 입법 예고돼도 전화가 와. 그게 좀 바뀐 걸로 하냐고. 입법 예고된 건 적용 법률이 아니야. 나중에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 나서 전화하지 마요. 또 어떤 뉴스 보면 자 회계감사 이제 전 세대 수가 다 확대 적용된다 이런 뉴스가 나와.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해주는 범위로 가는 거야. 법은 개정돼도 공법은 경과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출제 날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정되는 건 2024년이니까 따지지 마세요. 헷갈린 거니까. 근데 뉴스 보고 개정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저기 해줄 거니까. 근데 공법 같은 건 뉴스 많이 안 나와. 근데 민법은 뉴스에 나와요. 민법은 개정이 잘 된다 안 된다. 민법은 거의 개정이 없어. 막 10년에 한번 개정할까 말까 해. 그래서 민법은 뉴스에 나와. 뭐 몇 년 만에 개정됐다고. 근데 공법은요, 뭐 하루에도 수없이 개정되니까 뉴스는 안 나와. 근데 아파트 신문 같은 데 보면 뉴스 간혹 나와요. 자, 그럼 회감사 언제까지 받을 거냐? 기한과 지문표. 여기가 이제 출제비는 가장 높습니다. 자, 회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내 회견도 종료 9개월 이내 다음에 재무제표되어 회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 회견도가 종료됐죠? 재무제표인데 몇 개를 받는 거다? 9개월. 그럼 2022년도 재무제표는 2023년도 9월 말일까지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당연도 받는 게 아니에요. 당연도 종기가 되고 결산 절차를 거쳐서 재무제표 확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 9월 말일까지 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 이 9개월이 수없는 주관식과 객관식이 합된 숫자입니다. 이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회감사 받지 않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 회감사는 무엇에서 받는 거다?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 이자서 여기도 또 주관식 같은 거야. 근데 앞에는 I죠. 제가. 뒤에는 O이지. 뭐 시험장 가니까 I하고 O가 헷갈려 버리는 거야. 이 평상시는 안 헷갈리는데 시험장 가면 긴장되니까 앞에가 아이고 뒤에가 이제 헷갈린단 말이야. 그때 주관식 문제 할 땐 중간에 걸쳐 쓰시면 됩니다. 아, 중간에 걸쳐 쓰시라고요. 어? 쓰면은 자 이건 주관식 채점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 또 이거 걸쳐 있을 때는 아 그러니까 알겠지 당연히 어이겠지 하고 걔들 판단하는 겁니다. 나중에 손 떨려서 뭐 흔들려 썼다 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우리 답안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점수도 안 나왔잖아. 그래서 산업을 요청해서 답안지 확인 요청하면 답안지 다 보여줘요. 그때 조금 이렇게
바깥에 있을 때 긴장돼서 손 떨려서 좀 삐져나갔다가 해요. 자, 이제 재무제표인데, 자, 여러분들 회계원리상 재무제표 배우셨죠? 자, 첫 번째 불러보세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자본변동표, 현금표, 추석 5가지가 있죠?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기는 공동체의 회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회계원리상 재무제표가 다릅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운영성과표, 세 번째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들어갑니다. 자, 자본면부가 들어가지 않아요. 자, 회계원리로 들어가면 잉여금 처분계산서나 결손금 처리계산서는 재무제표 아닙니다. 얘는 보조서리야. 재무제표 예전에 기업회계일 땐 재무제표 맞았어. 또 회계인이 바뀌어서 재무제표 빠졌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영리사업이다, 비영리다. 비영리야. 그러니까 자본 변동까지 필요는 없어. 근데 잡수면 발생한다, 안 한다. 잡수면 발생. 우리 재활용품 매각 같은 거 하잖아요. 주차장 운영수익 같은 게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잉여금으로 우리가 처분하겠다는 게 잡수익 처분하겠다는 게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석이다고 현금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표 없어요. 이 네 가지를 공주법 안에서는 재무제표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거기다 현금표 끄집어냈어요. 감산의 회계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가 아닌 거 뭐냐? 그럼 앞으로 정답은 자본 변동표와 현금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미 주관식도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회계월 시간에 재무제표 중에 가장 헷갈린 거 뭔지 아세요? 현금표가 가장 헷갈려요. 우리는 발생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잖아. 근데 현금주로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앞에서 배운 내가 거꾸로 가거든. 무죄 깨는 게 현금표야. 그러니까 현금표 빼야 돼. 근데 회계원리 시에는 이제 현금표도 빼야 돼. 아파트 현금표 없잖아요. 응? 근데 나는 왜 우리 과목에 우리 주택관리사에 회계원리가 왜 들어간지 난 이해가 안 가. 자, 거래시장 뭐부터 시작합니까? 분개부터 거래시장 분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총계정 원장에 전개하잖아요. 하고 책임주 재무제표 하잖아. 아파트에서 분계장에 분개합니까? 네? 소장님이 송제 계정 원장에 전개합니까? 그걸 취합해서 수장님이 재무제표 작성해요. 키 하나 누르면 지가 왔다 갔다 다 해요. 분계 잠고 나중에 키 누르면 재무제표 싹 작성해서 나와. 차라리 회계원리 시험 보는 거보다 이 XERP 있잖아. 운영자 과정을 하거나 전산에게 배우는 게 훨씬 이득적이야. 근데 회계원리 교수님도 먹고 살라고 안 빼는 거지. 응? 회계원리 배우는 거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재무제표만 볼 줄 알면 되는 거지. 실제로 수험한테 하나하나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알기 위해서 할 뿐이지. 근데 회계원리상 재무제표와 공동체의 재무제표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만큼 여기까지가 자 관리처 업무입니다. 그래서 관리처의 업무도 중요한 업무가 돼요. 넘어와서 나 이제 관리사무장이 났어. 그래서 관리사무장도 집행규칙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엄청 중요하겠지. 우린 관리사무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의외로 출제문도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 관리처의 업무가 소장 업무도 포함되는 거니까. 얘는 별도로 몇 가지밖에 없어요. 관리처 업무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배치 자격군을 설명하겠습니다. 배치 자격군. 올해 합격하실 것이 내년에 학교 수장 부임 받을 거잖아. 어떻게 자격이 배치된 구분을 보겠습니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특을 관리하는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자. 그래서 의무 관리 대상만 배치하는 겁니다. 자, 주택 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로 배치한다. 자, 누굴 배치라? 사를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에 학교는 뭐가 되지? 큰일 났네. 배치 못 받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있으니까. 다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하여 주택관리사무를 해당 공동주택의 소자로 배치할 수가 있다. 그럼 보도 배치할 수 있다 없다? 몇 세대 미만에서만 500세대 미만에 한해서만 배치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문 자체가 우리 지금 이제 사례형 지문 나와서 온지 액션이 판단 지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장을 배치할 때 일단
자격금이 있는 거죠. 몇 세대를 균해서. 자, 이상과 미만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이상이든 미만이든 누굴 배치한 게 원칙이다. 4를 배치한 게 다 원칙이에요. 난 이제 500세대 미만에 해당할 때만 주택가를 가름하여 보도 배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는 최대 몇 세대까지? 499세대까지만 배치받을 수 있는 겁니다. 4가 되면 세대 수 관계에서 다 배치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 사례지문 나오는 거야. 이따 설명하고. 자, 누가 배치할 거냐? 관리 방식에 따라 배치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가 나왔어요. 근데 관리 보니까 무슨 관리의 경우에 한해서 자치 관리의 경우에 한해서만 입대가 배치하는 거야. 그럼 다른 관리 방식된 입대가 배치하는 게 아니란 뜻이죠. 두 번째, 관리 업무 인계 전의 사업 주체. 자, 관리 업무 인계 전 누가 배치하겠다? 사업 주체. 주택 관리업자. 그럼 위탁 관리 방식된 주택 업자가 배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임대 사업자. 그럼 임대주택에서 자체 관리하신 임대차가 배치한다는 얘기야. 이 자들이 배치하지 않게 되면 이 법에 따라 1차 벌금형이 처벌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뭐냐? 얘를 갖고 우리 시민 이제 사례형 문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민에 나왔던 질문 설명할 테니까 OX 크게 불러보세요. 크게 부르세요. 자, 갑 주택 관리업자는 700세대인 공동수익의 주택 관리 사업을 소자로 배치하였다고 우리 시험에 나왔어. 올까 있을까? X죠. 700세대면 500세대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이상이지. 그럼 살을 배치한 거지. 볼을 배치했다서 우리 시험에 틀리게 나서 정답이 됐던 점이야. 그래서 자격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격구분. 자, 넘어갑니다. 보지자 넘어가고. 자,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소장님의 업무에서 집행 업무가 있다. 얘도 나중에 담동 문제 나오기도 한데 나중에 설명할 거고 계략적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수익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게 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그럼 소장은 이 업무를 집행하는 목적은 뭐냐? 누구의 권익을 보호한다?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소장으로 부임받았지 항상 가슴속에 누굴 담고 살아야 돼. 입주자 등을 담고 사는 분이 명분 소장이 되는 겁니다.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해서 이 업무를 집행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는 거니까 항상 누굴 우선시하는 거다. 입주자 등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명분 소장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다만 집행은 나중에 설명할 거다. 지금 설명도 못 알아들어. 왜냐면 우리가 장기성 계획이 뭐냐, 장축이 뭔지를 이해하면 이걸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 관련해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과 사무처리가 수행의 지원을 배포한댔어. 그럼 결국은 입대하고 선거관리 연들은 전문인 비전문인? 비전이죠. 그럼 업무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누가 지원해라? 소장이 업무 지원해야 돼. 사무처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소장님은 입대하고 선거관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알아낸다 몰란다. 전문가로서 알고 우리가 집행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재판상들의 얘가 취재했는데 올해도 정답이 나왔죠. 이따가 포인트가 돼요. 자, 관리사무장은 의 일에 기억에 A 및 B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 재판행위를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소장님은 입주자 대표를 대리하여 재판 업무나 재판의 행위를 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전문가니까. 그리고 이걸 대리할 수가 없다 해서 또 X 던지게 하기도 합니다.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린 전문가니까요. 자, 3번입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답니다. 자, 이것도 빈출인데 무조건 5가 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걸 줄여서 삼간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주법상 삼간주의를 부담한 것은 소장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뭐냐? 이것은 민법에 관련 내용입니다. 하기 때문에 민법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했잖아. 그럼 선간주의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그러니까 민법 교수님한테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선간주의가 뭔지 잘 몰라요. 소장을 안 해봐서. 자, 선간주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에게 요구되는 주의로서, 자, 선량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로, 여기서 주의 의무는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추상적 평균의 전제로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선간주의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에게 요구된 거는 뭐냐? 상식적으로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선에 맞춰서 관리하는 뜻을 선관주의는 하는 겁니다. 하고 뜻 안 물어봐요. 근데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 빈출이야. 그지만 무조건 오해요.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장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등이 왔어. 자, 내년도 합격하실 거죠? 그래서 우리 소장 부임 할 거죠? 받을 거죠? 그럼 신고하는 요령 가르쳐 줄게 합니다. 신고하는 요령. 자,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능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 및 전원부에 따라 시장, 군수청에 신고한다. 그래서 자, 국토일이 뭡니까? 배치되고 10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신관 배치능과 직인을 변경할 때도 넘어갔다. 그럼 직인 변경할 때도 변경 신고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거는 배치 내용도 신고해야 되고 직인도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합격증 나면 직인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 얼마 크기로? 어떤 분 막 합격했다고 기분 좋다고 막 직인을 상하고 해서 막 옥새처럼 막 파는 분이 있더라고. 예? 자, 원형 직인이야. 근데 법에 제한이 있어요. 수장 직인은 2cm, 직경 2cm야. 이 법에 제한 다 법이 있어요. 2cm고 둥근원 안에는 여러분의 성명, 둥근원 바깥에는 자격 구분. 자격 구분이냐? 주택관리사범은 보호, 사은 사라고 쓰는 겁니다. 밑에 자격 구분호. 그래서 이거 신고하고 우리가 등록시켜야 돼요. 하고 나중에 모든 통장 관리는 이 징합고 관리해야 돼. 이거 갖고 안 하면 강요규정 위반이에요. 그래서 시험 맞겠다고 기분 좋다고 크게 팔 필요 없어. 몇 센치로만? 2cm 안으로만 파야 돼요. 이게 법에 나중에 서식안에 다 있어. 나중에 합격하면 가르쳐 줄게요. 근데 도장 가게면 다 알아요. 그 사람들 수장 직인 파러 왔다고 하면은. 자, 신고 제출은 그러니까 10원에 제출하고 나중에 이제 15원에 제출해야 돼요. 10원에 제출하려면 여러분한테 500만 원 이하가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공주법상 신고 규정 위반 다 500만 원 가태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첨부서를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첨부서도 배치 받았습니다. 며칠에 신고한다. 15일. 근데 15일에 신고인데 이것도 의무관리상에 배치할 때만 신고하는 거지 비의무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의무는 의무관리상 공동수행 안에서만 적용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배치되고 나중에 신고한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인데 이건 이거 안 보고 이거 갖고 하겠습니다. 본문에 가서. 자, 소장은 아까 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 했죠. 근데 입주자 대표가 소장 업무에 대해서 부당하게 간섭해서 입자 등의 손해를 초래할 우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소장님은 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겠지? 입대에서 부당 간섭한 거야. 소장 업무에 대해서. 그럼 가만히 참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화병 나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해당 지자층에 사실을 보고하고 조사 의뢰하는 겁니다. 하면 지자층은 자 입대를 조사해야 돼 하고 의법상의 땐 시정명령 때리는 겁니다. 하고 결과를 소장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때가 조사받고 시정명령까지 받았어. 기분이 누가 고자질해서? 선생님 고자질 했잖아. 그럼 이때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까 나쁠까? 나쁘지. 소장님이 결국 고자질 한 거냐? 해서 입대가 조사받고 행정명령까지 다 받은 거야.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수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급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법에 따라 2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법에서는요 부당간섭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 부당간섭 했잖아. 응? 그때는요 해임 절차에 따라서 해임 절차에서 입대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계약에 보면요 해임 사유가 다 있단 말이야. 해임 사유에 보면요 거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유는 다 해임 사유에 포함돼. 근데 부당간섭했다는 자체가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선관위 통보하고 해임 절차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참지 마세요. 화병 나. 근데 실적으로 이게 하기가 싫을까 그럴까? 재계약 때문에 하기 싫어. 근데 이 사람이 반대하면 재계약 보니까. 그러니까 해임해서 해임시켜버려. 아니 누구한테 손을 미친 거야? 입주자 등에 손을 미쳤으면 입주자 등이 보호해주겠지. 아니에요? 요즘 이런 절차에 따라 진짜 해임시킨 단지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여기 대방학원 출신인데 100 소장 여자 수장이 계세요. 60대가 넘으셨어요. 근데 그 수장이 얼마나 멋지냐면 그 단지에서
동대표하려면 소장의 면접을 봐야 돼. 그리고 소장이 당신 동대표하려면 입후보 등록할 수 있고 하지 말면 못해요. 거긴 소장이 갑이야. 그건 단지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소장님이 관리를 잘하면 입주자 등이 보호하면 입대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도 있더라. 어? 그러니까 부당 간섭할 땐 이런 권리직 구제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법을 알아야 권리도 구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신설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손해상 책임부터 잠깐 쉬었다 지납니다.